자, 이제 아까 다른 교재를 제가 내용을 봤는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추가될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원래 저희가 교재로 삼았던 양성원의 교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3교시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연구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연구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연구의 활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다른 교재와의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용도,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율 조사 연구냐, 응용 조사 연구냐 이렇게 아까 구별을 하고 설명을 드렸죠. 다른 교재에서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조사 연구는 베이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조사 연구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연구를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응용 연구, 실제 생활 활용 연구는 굉장히 좋고 잘하는데 그 기초적인 기초과학 체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이 전 세계적인 전자기업이지만 그에 따라서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열티 수입이 걔네들이 엄청난 금액을 팔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들보다 더 알짜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지만 휴대폰을 만드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이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기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만들고 있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소자를 수입해야 된다. 아니면 이전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구글입니다. 아니면 인텔입니다.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기술들을 그 친구들이 갖고 있고 그걸 특허를 내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만 하고 가공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를 팔면 수익이 예를 들어 300원이 나면 그 중에 100원은 원 설계를 했던 담당자들은 로얄티로 또 지급을 해주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로얄티 지급하는 기초적인 어떤 기술, 학문, 연구자들 그게 바로 순수조사 연구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은 응용조사 연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철학 같은 거죠. 철학. 그래서 순수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실천적인 적응이 부족하지만 상당한 정책적인 영역, 문제 혹은 연구형의 깊이 있는 이해를 촉진하는 지식의 원천, 철학 같은 순수한 질문들을 던지는 학문이다. 그렇게 연구하는 거다. 그게 이제 순수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철학, 모든 학문의 시작이죠. 옛날에 철학하는 방법이 한국과 서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배우고 있는 사회조사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해야 하는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학문은 학문의 연구의 목적을 이 안으로 나는 누구인가 또 모든 문제에는 다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기초적인 어떤 사고 판단을 하고요. 서양의 학문은 다 외부 환경이 어떤지를 둘러보는 학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맹자나 아니면 공자에 보면 모든 일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 시작을 하고 불교에 있어서도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에 시작하고 마음에서 한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를 떠나서 학문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시작점이 내부로 향하고 있죠. 외부가 아니라. 그다음에 모든 사건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둘러보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서는. 그러나 외국의 서양의 학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동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방법에 학문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에 있어서도 순수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을 공부하는 거고요. 응용조사 연구는 철학에서 파생되어 있는 경제학, 경영학, 수학,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있어서 활용에 있어서 응용조사 연구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히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인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들 그런 조사 연구들이 바로 응용조사 연구다라고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죠. 기초조사 연구는 순수조사 연구는 오랜 시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응용조사 연구는 단시간에 아주 신속하게 해서 그 응용 연구의 결과를 현지 생활에 바로 적용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바로 응용조사 연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색적 조사 연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전에 그런 연구들이 없어서 아니면 맛보기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맛보기로 이런 게 있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탐색적 조사 연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있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거나 선행력도 없는 경우에 또 아니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새로운 영역들일 경우에 하는 연구들이 바로 탐색적 조사 연구다라고 하고요. 기술적 조사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상황이나 사회 현상, 그 사회관계의 구체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주는 것, 그게 이제 기술적 연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을 있는 실태를 그대로 그 연관성은 기술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없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기술적 조사 연구다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 목적에 있어서 설명적 조사 연구는 사회적인 행위나 신념 혹은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가 설명적인 조사 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시간적 차원에 있어서는 횡단적 조사 연구, 중단적 조사 연구 이렇게 같이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 교재도 그렇고 부교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횡단적 조사 연구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좋지만 이게 이제 사회 변화의 과정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중단 연구보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아니면 불변하다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연구 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중단적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행복심리학, 긍정심리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생들을 연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사회복지학에서 많은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야기되는 그냥 교양서적 정도로 많이 읽히고 있는 게 긍정심리학,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긍정심리학인데요. 책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연구 방법에 관한 거니까요. 중단적 조사 연구에서 된 거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일 때 하버드 1930년대에 시작을 한 거니까요. 3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대공황 시기를 거치고 그러니까 1940년대, 30년대 말, 40년대 초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미국의 대공황 시기를 지나고 그 시기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많은 입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생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이 이제 심리를 공부하셨던 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시절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라는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학비도 어마어마한 학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고 꼭 뭐 성적만 좋다고 입학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시절에도 1940년대에도 하버드 대학교에 가신 많은 분들은 사회적인 지도층 자녀들이나 가족들인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마틴 셀리그먼이 생존에 계셔서 주 연구를 담당하셨을 때는 약 3년 기간을 하셨다고 그래요. 매번 1학년 때 입학한 사람들을 다시 3년 후에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설문지를 보내서 답을 회수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 연구 결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세대 연구자가 받았을 때는 5년 단위로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년기가 되고 사회 활동을 하신 장년기가 됐을 때도 계속 보내서 똑같은 설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70세, 80대 될 때까지 그 과정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연구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계속 70, 80이 돼서까지도 설문을 받아 조사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생을 나중에 행복을 할 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이 어떤 거였는지를 딱 조사를 했을 때 공통점이 몇 가지 나왔다고 그러죠. 그 평생에 걸친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 종단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게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행복의 심리학, 요즘 이야기로 이제 긍정 심리학이다. 첫 번째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어쨌든 색 소개를 했으니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한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가 삶의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무슨 소리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거야.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소리야. 사랑이 있어야지. 가족도 있고 이런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돈, 행복, 사랑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각자의 행복 조건들이 중단 연구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시대에 미국 사회의 엘리트라는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한 사람들의 삶을 관통해서 중단 연구를 통해서 행복을 어떻게 해서 느꼈냐고 물어보신 거죠.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누구는 억만장자가 됐다가 또 하루아침에 망했고 누구는 그 똑똑한 연구자가 사회 최하층에도 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 행복했냐고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난 정말 죽을 때 내 삶을 반추해보니 난 정말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을 살았던 거다. 난 정말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느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삶의 태도, 행복을 느끼는 삶의 태도,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슬픔이라 생각하지 않고 슬픔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그것을 보다 더 큰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게 살더라. 그 사람이 진정 평가해보면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삶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있고 힘든 시기가 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해놓은 게 70년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해놓은 게 바로 그 결과가 긍정 심리학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매일매일 일상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사이버 수업 듣는다고 제 수업을 듣느라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신데 지금은 당장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이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다 겪고 수업을 다 마치고 학업을 다 마쳐서 학위를 따시면 한층 더 성숙해 있고 타인과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니까
좋은 시간, 좀 어려우셔도 잘 견뎌내시고 저희랑 같이 좋은 결과 얻으셔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수집 조사연구의 유형에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서 양적 방법이냐 질적 방법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뭐 이제 공부를 그만하시는 모르시겠지만 좀 더 공부하시고 대학원 과정을 가시거나 석박사 과정을 거치시면 또 배우시긴 할 건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여서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지는 조사 목적이나 조사 대상의 특성, 조사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우리 민족을 조사할 때 다닐 때 엉뚱한 다른 민족,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나 저 남미의 고대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할 때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조사 목적에 따라서, 조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 내용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적 자료를 수집할 거냐, 질적 자료를 수집할 거냐가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자료 수집은 실험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내용을 분석하거나 기존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현장 연구를 하거나 민속학 연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살고 아니면 동물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침팬지나 유인원하고 같이 그 정글에서 매일 같이 지내면서 관찰하고 옆에 앉아서 보고 결국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침팬지나 유인원이 사람 옆에 와서 같이 이 잡고 햇볕 쬐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같이 현장 연구하고 참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질적 자료 수집의 방법이고 이제 비교 역사 연구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이 이제 질적 방법이냐,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그 석박사 과정들 중에서 이제 논문을 쓰실 때 보통의 대개의 많은 연구자들이 양적 자료 연구, 손쉽게 설문조사나 아니면 사전 자료를 통해서 양적 조사 방법을 통해서 연구 논문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약 한 외국에서는 1980년도부터 이제 민속학을 통해서 질적 연구가 이제 주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나라에 온 거는 이제 1990년 후반서부터 이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방법이 소개가 돼서 질적 자료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심리학, 상담학, 그다음에 보건의료 쪽에서 질적 연구 방법들을 통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이제 그 대학교에서도 연구 논문을 쓸 때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직은 질적 자료 연구 논문 방법을 쓰려면 별도로 한 질적 자료 연구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연구 방법을 한 1년 정도는 따로 또 배우셔야 됩니다.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그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연구 논문을 완성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또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주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그 연구를 한 방법이나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부터 이제 조금 좀 인덱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 아니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선생님들이 조사론 수업을 하면서 좀 헷갈려 하시고 또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들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새로운 정의들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단어들을 자꾸 귀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듣다 보니까 미리 짐작해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귀찮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듣고 하나씩 설명하시고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로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헷갈리시면
교재 갖다 다시 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때까지 다 기억 못하세요, 아무도. 예, 몇 번 해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아 그때 그런 단어들은 조사론에 어디쯤에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말씀을 했고 들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어렵지 않으시고요, 또 크게 욕심내지 않으시면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서로 부담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마음 좀 가져주시고, 저도 이해하시기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부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그 조사 방법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설명드려서 좀 편안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4장 척도 구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